시간상으로 짧게 투자하는 짧은 거 긴 거를 분리해서 투자할 수 있고 상반기에 미국 투자 비율을 50%로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 50%를 투자해야 되는 거가 있는데 환율이 달러가 불리하다 그래서 얘를 안 하면 잃는 게 더 많다. 제가 보기에는 23년도 상반기는 미국 투자 충분히 비중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낙폭과대고 두 번째가 주도업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낙폭과대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 미국 그 빅테크들 있잖아요. 네네. 빅테크들도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네. 반도체랑 비슷하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나스닥 지수보다도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빅테크도 좀 낙폭과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들어가겠죠. 네. 다만 빅텍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현재도. 하지만 여기서 토가 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선 선택 매력은 조금 떨어진 상태죠.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제가 지나간 10년을 이끌어갔던 사실 20년 정도요. 20년 정도를 이끌어갔던 저금리 시대, 저성장 시대, 저물가 시대의 답은 테크, 특히 그 테크에서 진입장벽을 이미 만들어 놓은 빅텍들이었어요. 빅텍의 장점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충분히 다른 데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 이게 이제 플랫폼 산업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났죠. 지금 빅텍을 잘 보시면 아마존, 애플, 구글, 뭐 메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 잘 보시면 전부 다 플랫폼 회사입니다. 플랫폼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네. 그럼 플랫폼 회사의 장점이란 게 뭐냐면 많은 가입자를 갖고 있어서 그 가입자망에다가 여러 가지를 올려놓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건데 그 플랫폼 사업에서 일찍이 진출한 빅텍들이 아주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가 지나간 10년 동안 그래서 뭔가가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좋고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그래서 코로나 때 그렇게 안 좋아졌는데 희한하게 또 뭐 언택이라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고 그죠? 이게 뭐냐면 플랫폼으로 이미 장악한 상태의 회사들이 가지는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빅텍이 우선 선택권을 받을 수는 없는데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얘 말고도 더 먼저 살 것들도 지금은 있다는 거죠.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는 어땠냐면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중간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빅텍이라는 안전하고도 최고로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왜 다른 기술주 선택합니까? 기술주 중에 골라야 할 때였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빅텍 말고도 낙폭 과대한 그런 여러 업종과 종목들, 기술주 안에서도 특별히 더 메리트가 있는 것들. 만약에 말하자면 더 많이 떨어진 것들도 많은데 그럼 더 많이 떨어졌지만 더 세게 올라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빅텍이.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죠. 그게 뭐냐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 어떤 한계에 도달해서 진화해야 됩니다. 예. 플랫폼 비즈니스의 변화 시기가 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메타가 그 전까지 누리던 독점적 지위는 뭐냐면 광고였죠. 타겟 광고. 예, 그거 이제 다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진입장벽을 만드는 플랫폼을 하나 형성해야 되겠죠. 메타는 그걸 메타버스에서 찾겠다는 거잖아요. 안 먹혀서 지금 그렇게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빅텍은 예전처럼 우선 선택권을 받을 수는 없고요. 다만 빅텍 중에서 한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여전히 매력적인데 그 빅텍의 매력은 중장기적 매력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죠. 저는 빅텍의 매력 중에 어떤 게 있냐면 FCF,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이 빅텍은 특징이 뭐냐면 현금이 많다는 게 특징이에요. 현금이 많은 기술 기업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두드러지고 그 대단한 일이 뭐냐면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산업에 지금 바로 그냥 진출해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전에 진출해서 한 3, 4년 동안 씨를 뿌려가지고 3, 4년 뒤부터 돈을 버는 건데 빅텍은 프리 캐시플로우라 그래서 돈을 들고 있다가 이미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를 확 사버려요. 인수를 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산업에서 바로 돈을 벌어버리는 거죠. 물론 당연히 들어간 돈이 있으니 이 돈을 뽑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뭐랄까 돈을 못 버는 그런 위험 이런 것들은 없앨 수 있죠. 당연히 지금 그래서 2023년도 현재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 돈을 당장 벌 수 있는 것에 이 빅텍은 이미 다 진출했습니다. 제가 진출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네들이 하는 일이 계속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볼게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마존은 지금 그 유통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잃고 이거를 회복할 거라고 해서 주가 회복될 거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저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지금 이미 오랫동안 여러 개의 작업을 통해서 이제 막 돈을 버는데 크게 벌 수 있는데 진출한 사업이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헬스케어를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 거죠. 필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필팩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처방전 같은 것들을 기업 규모로 하게 하는데 이 필팩이라는 회사는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해주는 전문 회사입니다. 필팩을 5년 전에 인수했어요. 그래서 얘를 아마존 직원들에게 직원 서비스를 하다가 여러 가지 한 다음에 작년도부터 이제 본격 돈을 버는 실제 서비스가 됐는데 이게 원격 의료와 만났어요. 그래서 현재 아마존의 돈을 버는 캐시카우로서 원격 의료 사업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헬스케어에서의 캐시카우가 어느 정도 발현 단계에 들어간 거죠. 이런 준비가 아마존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AR, VR이 이제 애플이 AR, VR 시장은 애플이 주도합니다. 사실은 메타가 1대 회사지만 애플이 주도하는 이유는 애플이 AR, VR 관련돼서 특히 AR 관련돼서 디바이스를 하나 내놓게 되면 그때부터 AR, VR 시장은 확 열릴 거로 보거든요. 그게 사실 올해 초에 연기됐어요. 올해 중순 이후로. 그러니까 얘가 23년도 하반기에 아마 AR, VR 시장이 열릴 거로 생각하는데 최근에 한 CES에서 그래서 AR, VR이 굉장히 주된 테마였는데 AR, VR이 열리게 된다면 애플은 그걸 주도할 수 있는 분들 이미 갖고 있고 이게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애플카까지 가는 거죠. 사실 전기차 시장에서 최고 강자는 예상되는 강자는 애플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이 전기차가 어떤 산업이냐면 기존의 화석연료 그런 기존 연료처럼 10년, 20년을 기술을 들여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에요. 한국도 그러니까 소나타 2 때부터 비로소 독자 엔진이 나왔으니까. 그럴 정도로 자동차 산업을 한 지는 포니를 만든 지는 너무 오래됐지만 그 자동차 엔진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어떤 산업이냐면 이미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테슬라가 그렇게 주가를 높여왔었던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애플이 훨씬 더 애플카가 훨씬 더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구글은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 2023년은 AI 쪽에서는 원년으로 보는 해예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산업에 쓰여서 진짜 돈을 버는 첫 해로 보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구글은 또 나름대로 아마 짜잔 등장하게 될 텐데 이런 식의 준비들이 빅텍들은 돼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사람들의 눈에서 안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중간 하반기를 갈수록 계속해서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아주 큰 캐시카우들을 내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매력 있는 투자로서는 이 빅텍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투자하는 자금 중에 1년, 2년짜리의 단기 자금 투자와 연금 같은 장기 자금 투자가 있으면 연금 같은 데서는 여전히 빅텍을 지금 사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빅텍 자체가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빅텍 어떻게 투자합니까? 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 10개 빅텍만 투자하는 그런 ETF도 있고,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는 그런 5개만 투자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빅텍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빅텍도 이제 구성이 좀 바뀌겠지만 이런 투자는 연금에서는 충분히 많으니까 그런 쪽들을 여전히 들어가는 건 좋겠지만 1년, 2년을 투자하는 데서는 빅텍보다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낙폭과대 특별히 뭐 예를 들면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쪽에서도 그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될 만한 기업 업종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짧게 투자하는 타임호라이즌이 짧은 거, 긴 거를 분리해서 투자할 수 있고 빅텍은 빅텍대로 매력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전처럼 5개, 6개가 막 무리로 움직이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약간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그 1, 2년으로 짧게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뭐 한 수익률 따졌을 때는 한 30%, 50%는 판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사실은 지금 요 시기에 맞게 그때 출력을 내는 효과를 내는 투자가 상당히 그 주요한 선택 이유가 되겠죠. 연금 같은 데서는 당장 올해 한 해 계속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만 예를 들어 볼게요. 퇴직연금은 일하는 중에 자기가 바꿔야 되는 거다 보니까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근로자 가입한 퇴직연금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중에 10년간 한 번도 안 바꿨다가 95%.
네, 제가 그럼 너무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저희가 퇴직연금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다시 바꾸는 거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주문 내는 걸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씩 받아가지고 저희가 한 번 승인 누르면 다 사고 팔고 하게 해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 아니고는 연금은 자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 빅텍의 매력이라는 건 사실 어떤 시기가 오면 어떤 것보다 아주 안정적이면서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23년도에는 빅텍을 가치 지수로 보는 그런 흐름까지 있을 정도죠. 그래서 저로서는 여전히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빅텍에 대한 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23년 이런 시기들을 아까 말한 탈냉전, 탈세계화 이건 결국 기술의 시대거든요. 결국 이런 일시적인 그런 기간들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저성장의 해답은 기술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에 대한 꾸준한 그런 보유를 권유드리는데 그러기에는 빅텍을 연금 같은 데서 꾸준히 보유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자동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자동차도 그 테슬라를 조금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갑자기 한 12월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70% 이상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낙폭과대로 조금 이해를 해서 네네.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해서 올라올 것이다. 네. 그렇게 좀 분류해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저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보는데 얘도 아까 경우처럼 그 우선 선택에서는 저는 좀 늦춰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이거 아마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테슬라가 이제 그 점유율도 실제로 떨어지고 네네네네. 있으니까. 네네. 그런 이제 네. 디테일한 팩트들이 있죠. 뭐 네. 그 오너 리스크라든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테슬라가 각광을 받던 가장 최우선 선택을 받던 시대에서 조금 약간 이제 그런 매력이 잠시 떨어져 있는 시기가 될 걸로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테슬라를 투자를 하려고 하면 먼저 전기차 시장부터 봐야겠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 자동차에서도 전기차 시장이니까 현대차를 투자할 게 아니잖아요. 현대차도 사실 이제 전기차로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전기차 시장은 어땠냐라고 보면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에 관련된 데이터는 매우 서프라이즈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지나간 1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자동차 판매는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는 8%가 감소했어요. 사실은 수요는 좀 있었지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사지를 못했죠. 중고차 값이 폭등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자동차 판매는 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그와는 다르게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 전기차가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대중화율이라고도 하고 점유율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중화율이 21년도까지는 3.2%였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100대 중에서 3.2%만 전기차였는데 22년도에는 5.8%까지 상장했습니다. 더블 더 많이 팔린 거고 구체적인 숫자로는 80만 7천 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전기차가 80만 7천 대가 팔렸어요. 그중에 테슬라는 65%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가 잘 된다면 테슬라를 투자해야 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맞지만 우선 선택에서는 조금 제외가 된다.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이건 뭐냐면 테슬라의 매력이 단기적으로 조금 감소했다는 건데 테슬라가 왜 그렇게 많이 그 각광을 받았냐고 하면 실제로는 어땠냐면 일반적인 뭐 그 벤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자동차 기존의 아주 고급 브랜드, 엄청난 그런 대단한 브랜드에 비해서 PR이나 이런 것들을 압도적으로 높게 적용받은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전기차를 하기 때문에만은 아니고요. 전기차란 매력도 있지만 얘가 가지는 특별한 매력 뭐냐면 소프트웨어적인 매력이죠. 이제 자동차를 과거처럼 물건을 파는 산업이 아니라 그 안에 FSD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파는 그런 비즈니스로 인식이 바꿔놓은 또 바뀔 때 독보적인 기술을 보인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는 자기네들의 그런 자율주행 데이터를 위해서 운전 습관이 다 녹화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기록을 갖고 보험회사를 차렸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보험.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료가 다른 자동차 보험보다 훨씬 낮다. 테슬라 이 소유자인 경우는. 왜냐하면 운전 습관이 다 기록돼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하는 그런 보험 심사. 저 같은 경우에 저희 큰 놈이 이제 보험에다 했더니 막 보험료가
젊으니까 더블로 막 뛰던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험료가 높아질 거를 자기 주행 기록, 자동차 습관, 그러니까 운전 습관에 의해서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게 해주니까 테슬라 보유자는 다 테슬라 보험을 들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가 어떤 서비스냐면 이게 정말 과거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없었던, 자동차 산업은 어떤 사람이냐, 한 대 팔고 나면 AS만 남는 산업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는 어떻게 하냐면 보험도 팔아, FSD 팔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주면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제공한 테슬라에 대해서는 아주 압도적인 가치를 부여한 건 맞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율주행이 이제 이 서비스의 관건이 되어 가고 있는데 자율주행의 아주 중요한 어떤 변곡점에 이르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자율주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3단계에 도달했고 4단계를 앞두고 있는데 3단계와 4단계에는 상당한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게 뭐냐면 3단계까지는 사람이 무조건 타야 되고 4단계 기술부터는 사람이 타지 않아도 되는 무인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4단계 기술을 가진 회사라 할지라도 무인 상태로 운용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사람이 탔으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운전자가 우선 책임자가 되는데 반해서 무인이 돼버리면 테슬라가 책임자가 되죠. 그러니까 회사 전체가 지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3단계에서 4단계 기술에 이르렀어도 쉽게 4단계를 서비스할 수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멈칫거릴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갔고 이 기술적인 어떤 이걸 확연히 뛰어넘으려면 자기네가 책임을 지면서도 자율주행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텐데 이때 이 기간 동안에는 기술적인 우위를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죠. 지금까지는 언제나 앞서 있었고 작년도까지도 제가 테슬라의 로봇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작년도에는 무슨 기술이 가장 뛰어난 거였냐면 대량 생산하는 비용을 낮추는. 그래서 테슬라의 엄청난 그런 혁신성을 얘기 나눴는데 지금 이 자율주행에 한해서만 딱 보면 기본적으로는 기술적 차별화가 잠깐 멈춘 단계죠. 사실은 테슬라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겠지만 이거 쉽게 발표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쉽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멈칫하는 요 구간 동안에는 테슬라가 우월적인 걸 보여주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뭐 이 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작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거는 거의 보장될 거예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대가 5%대까지 성장했다고. 아주 집중적인 성장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성장 구간에서 테슬라가 보였던 가장 대표적인 매력을 잠깐은 좀 증명하기 어려운 구간이 올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IRA가 이제 약간 가격으로 제한을 하는 보조금이 지금 미국이 이제 민주당 정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테슬라가 100% 수혜를 입기는 약간 주력 모델이 조금 가격이 더 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전보다는 메리트가 덜해 보이는 구간이고 그래도 이전 같으면 계속 왔으면은 테슬라가 우월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더 떨어진 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주식을 선택할 때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 있잖아요. 테슬라 사랑에 빠질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얘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가 더 위험은 낮으면서 리턴은 더 좋을 게 있는지 아니면 리턴은 같은데 위험은 작은 확실한 어떤 대상이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투자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선 선택을 받기에는 조금 매력이 아주 조금 적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면은 조금 생각을 해볼 만은 하다. 일론 머스크 리스크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전에보다는 확연한 매력이 있는 구간에서는 조금 덜하다.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로봇도 하고 막 우주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본업은 네.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약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예. 그렇죠. 사실 또 코로나 이후에 진짜 한번 모든 게 다 테슬라에 이목이 집중됐는데 그랬죠. 한번 조금 식을 때도 된 것 네.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보면은 막 구애를 할 때는 막 없어서 확 난리인데 이게 조금 바뀌고 나면 이 사람들이 되게 시큰둥해져 버려요. 근데 사실 그렇게 시큰둥해져 버린 상황에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구애를 할 때는 오히려 과다평가되죠. 네.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버리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또 살 타임을 찾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맞네요. 예. 비유가 너무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환율 수준에서 네. 미국 주식을 사는 건 괜찮다고 보세요? 사실은 메리트가 그러니까 꺼려지죠. 누구에게나. 왜냐하면 지금 달러는 점점 약세가 될 걸로 보고 원화는 뭐 앞에서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원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약세가 됐기 때문에 강세도 빠르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속도로 계속은 못 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원화는 위안화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띨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약세일지 모르지만 올해 중반 이후를 지나고 나면 이제 부양이라든지 리오프닝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할 때가 올 수 있는데 그럼 위안화는 강세일 거예요. 원화는 그거의 동조화가 가장 크기 때문에 특히나 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4월에 구로다 하루가 바뀌게 되면 네. 지금도 바뀌었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강세를 띄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한국은 엔화 강세일 때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원화는 상당 부분 달러에 비해서 메리트를 갖고 있긴 해요. 하지만 언제나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소탐 대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미국 투자의 비중까지 환율이 좌우할 수는 없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 현재 2023년 상반기에 미국 투자 비율을 50%로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 50%를 투자해야 되는 거가 있는데 환율이 달러가 불리하다 그래서 얘를 안 하면 네. 잃는 게 더 많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10수년간 사실 미국 투자는 환율로 보지 마라. 그래서 해외 운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환해지를 아예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통화를 가진 투자 대상을 다 투자해요. 그래서 얘가 좋아지면 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방어가 되도록 그런 식으로 투자할 정도로 환해지형을 아예 하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됐을 정도로 달러에 대해서 자꾸 환율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것 때문에 매력이 없다고 봐서 미국 투자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23년도 상반기는 미국 투자 충분히 비중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패권을 갖고 있고 달러를 갖고 있고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밸류체인 변경에 주도권을 들고 있고 패권 전쟁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작년 내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반등 나올 때 먹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21년도처럼 미국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미국이 더 좋다고 해도 그게 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 때는 사실 한국이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는. 그런데 지금처럼 그 안전하고 그 주도적인 국가가 1년 내내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초기 반등 구간에서는 먹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23년도 하반기 뒷부분에 가면 이때부터 쉬는 곡을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때문에 미국 투자를 꺼리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올해 미국을 늘려놨는데 하반기에도 신흥국은 다른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미국 투자를 유지해야 된다면 해라. 왜냐하면 전체 포트폴리오로 보면 언제나 전체 100 중에 50% 정도는 미국이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전 세계 주식시장의 50%에서 60% 사이를 미국이 차지해요. 가장 이성적인 투자, 합리적인 투자는 뭐냐면 이 전체 주식시장, 세계 주식시장의 비중만큼 투자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2%밖에 안 되는 한국 시장에 내가 90% 투자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왜곡이 일어나죠. 전 세계 나머지 98%가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 시장만 빠지면 나는 전체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포트폴리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0% 정도는 미국 시장에 넣어놔서 전체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그래서 한국이 안 좋은 해도 미국 때문에 수익을 내게 연금은 확실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장기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나간 10년 동안 투자를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미국 나스닥에 투자한 게 한국에 투자한 것보다 9배 좋아요. 네.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그죠. 그럼 앞으로도 안 그럴 거 아니야? 배수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전체 자산에서 연금이라면 미국 투자는 빼놓지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환율이 어느 게 더 유리하냐는 제가 명확히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원화 투자가 유리하죠. 그리고 이 환율 갖고 미국 투자 꺼려지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 미국 투자를 지금처럼 좋은 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속해 가는 이점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
라는 얘기죠. 예,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렇다면 시청자님들께 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를 해 보니까 저는 이제 직업으로 한 6년 정도 이쪽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다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거로는 내 돈이 꽤 의미 있게 상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산관리에서 볼 때는 언제 좀 합류해야 되냐면 전혀 시장이 예상치 않았을 때 올라가는 거에 나는 그 수혜를 입어야지 꽤 돈이 증가하고 꽤 그 알찬 상승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코로나 때 그렇게 좋은 장이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끝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좋긴 했는데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돈이 증가하거나 축적된 결혼은 못했죠. 그리고 자칫 이제 잘못됐으면 지금 다 이렇게 물려있다 그러나 그렇게 돼 있으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약간만 롱텀으로 봐도 돈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 측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부분 기회가 왔을 때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상승이나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수익을 내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왜냐하면 타이밍을 잘 못 잡아요. 이게 진짜 많이 올라가는 장인지를 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보면 코로나도 마찬가지,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 상승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많이 오른 뒤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올해 침체 얘기, 그 다음에 실제 기업들이 많이 희망퇴직이나 퇴직을 해요. 근데 이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딴 얘기 같지만 제가 직장 생활 오래 했는데 제가 속했던 회사들을 보니까 이래요. 제가 있던 회사들이 다행히 탄탄하고 뭐 이렇게 문을 닫아서 그런 적 없고 좋았는데 그 회사들도 이렇게 어려워지면 희망퇴직이나 이런 걸 하더라고요. 명예퇴직을. 왜 그런가 봤더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 슬림해지고 싶은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내보내야 저항이 작아요. 왜? 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다 알잖아요. 이럴 때 같이 내보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사회 분위기나 뉴스들을 들으면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는데 주가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웅크린 채로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금에 집착합니다. 예금. 지금 예금 채권은 매우 매력적이에요. 저희도 그래서 이 일정 부분 그 고객들에게 채권을 많이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한정적인 돈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이럴 때 채권이 5%냐 보다는 장기적으로 상승 매력이 있는 주식시장을 봐야 할 때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안 보냐? 듣는 뉴스가 전부 침체. 우리 회사도 지금 명예퇴직했는데 맞아요. 이런 느낌들 때문에 사실 진입해야 될 시장에 못 들어가는 일이 반복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뉴스나 어떤 그런 거에 의한 주식시장에 대한 판단이 옳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실 주식시장은 침체가 예상돼서 2008년도 말에 대폭 많은 하락들을 1년 내내 반영했지만 실제로 2009년도는 2월 달까지밖에 안 떨어지고 1년 내내 올랐어요. 그렇게 막 50%씩 감익이 예상됐던 그 반도체가 3월 달부터 올라갔다고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은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침체를 금융시장은 반영했을 가능성이 90%냐 70%냐 이런 차이지 저는 90% 이상으로 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반영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런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차이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물시장의 뉴스와 실물시장의 느낌으로 금융시장의 의사결정하시면 실패하십니다.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지금까지의 경험과 제 그 지식으로는 투자를 오히려 생각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 높은 채권, 금리 5%짜리 채권 매우 매력적인데 저도 사들이고 매력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건 부분에 있어야 되지 한정적인 돈 중에 이걸 여기다 다. 네. 매력적이죠? 그래서 하기가 쉬운데 저는 한정적인 돈이라면 더 많은 비중은 오히려 내 재산을 장기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이쪽 주식시장
이 금융시장을 진짜 이제는 눈을 뚫어지게 들여다 봐야 될 시기가 왔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그런 실패 경험에 또 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이 대열에 합류하셔서 막 이거 사면 된다 저거 사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사실 제가 보았던 오랜 동안에는 그런 그 학습이 많이 저한테는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올해 언젠가는 돌아서서 추세적인 상승을 하게 될 테고 제가 보기에서 매력적인 기업과 업종들은 꽤 있으니까 이번에 꼭 성공하셔서 아주 긴 기간 동안 인생에서 중요한 자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시장을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 타이밍을 못 잡더라. 근데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한번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상승장 한번 그렇죠. 경험하고 하락장 네. 한번 그렇죠. 경험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잘 잡으실 잘 수 하실 있지 수 있을 것 않을까. 같습니다. 대표님의 책 투자의 지도도 읽고요. 오늘 방송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면서 타이밍 투자에서 성과 꼭 2023년에 거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